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있어? 임신한 소중한 딸이 결혼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던 강태호는 딸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기단 조직과 결혼한 딸을 지키기 위한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완벽한 응징 스토리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태호는 딸 시연이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던 딸이 6개월이나 불러온 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태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죠. 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결혼하려고요. 태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잡힌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룸에는 신랑 측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태호가 시연이와 함께 들어서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채무진이라고 합니다. 채무진, 그러니까 채 회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채 회장의 손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었죠. 게다가 악수를 하면서도 채 회장의 눈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아, 예. 강태호입니다. 태호가 대답하자 채 회장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 옆에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신랑 최도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도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태호의 눈에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도훈은 자꾸만 왼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분에 한 번씩 시계를 보더니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죠.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채 회장은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사돈 어른, 사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저희 며느리가 벌써 배가 불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보통은 결혼식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돈 어른. 요즘 세상에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애 아빠 만들어 놓고 결혼식만 올리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먼저죠. 애 낳기 전에 서류부터 떼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채 회장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태호는 딸을 바라봤어요. 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태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역시 사돈 어른은 현명하십니다. 채 회장은 크게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채 회장은 건배를 제안하면서도 계속 레스토랑 입구 쪽을 힐끔거렸고 도훈은 또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태호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태호는 사람의 거짓말을 읽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채 회장과 도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비밀을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돈 어른, 다음 주에 구청 가서 신고부터 하고 한 달 뒤에 조촐하게 식이나 올리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애도 곧 나올 텐데 큰 잔치는 무슨. 네, 그렇게 하시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어.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커다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태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연이는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배를 감싸 쥔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해봐, 시연아. 무슨 일이든 아빠한테 다 얘기해. 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훈이 매일 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이불로 문틈을 막고 통화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국말이 아닌 중국어나 동남아 언어로 말이죠. 목소리 톤은 완전히 명령하는 투였고 마치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도훈 씨가요, 매일 밤 이상한 짓을 해요. 소리 안 새게 이불로 문틈까지 막고 외국말로 통화해요. 완전히 부하들한테 명령하는 말투더라고요. 태호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그 새끼가 감히. 시연이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그리고요. 서재에는 제가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자물쇠를 3개나 달아놨어요. 태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연이는 아빠 품에 안겨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버텨야 하나 싶어서 매일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딸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목소리였죠. 시연아, 넌 아무것도 버틸 필요 없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태호는 딸을 떼어놓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어요. 일반 핸드폰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이는 기계였는데 시연이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죠. 태호는 그것을 시연이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상연락용 전화기야. 아빠가 옛날에 쓰던 거지. 태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전화기에는 앱이 하나만 깔려 있고 빨간 버튼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시연이가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급하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태호에게 위치 추적과 긴급 메시지가 동시에 전송되고 어디에 있든 3분 안에 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보통 사람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일이 좀 특별했다고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단단한 눈빛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밤 태호는 딸을 재운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여러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태호는 그중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윤민준, 태호의 옛날 후배이자 지금은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다. 태호 형.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하는 형님의 전화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세상에 몇 년 만에 연락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어.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태호는 제 회장과 도훈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화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챈 거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딸이 위험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부탁한다, 민준아. 민주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태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채무진, 채도훈, 너희들이 뭘 숨기고 있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사돈 집안이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이 태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회장과 도훈의 행동 패턴, 상견례에서 보였던 수상한 점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태호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딸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민준은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일상을 유지했어요. 시연이에게는 아무 일 없는 척 평범하게 대했고 도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민준이었어요. 태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형님, 저 지금 형님 댁 근처까지 왔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뭔가 엄청난 걸 찾아낸 게 분명했죠. 알았어. 집 앞 공원 벤치로 와. 30분 뒤 태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민준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어왔습니다. 민준은 태호 옆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형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준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 회장 이름으로 된 전화는 깨끗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통화 기록만 있고 수상한 점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회장이 사용하는 다른 번호들을 추적했고 결국 특별한 전화 한 대를 찾아냈어요. 형님, 이 번호 보세요. 이 전화기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계속 사용됐습니다. 시아누쿠빌?
태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그곳에 거대한 사기 콜센터를 차리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곳이었죠. 민주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도훈이라는 사람, 형님 사위 되시는 분이죠? 이 사람 통장 움직임이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15개 통장에서 매달 수억 원씩 돈이 움직여요. 그것도 체계적으로요.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또 다른 통장으로 계속 돈을 쪼개서 옮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돈 세탁 패턴이에요. 태호는 서류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은 복잡했지만 민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명확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형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예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 전형적인 국제 사기 조직 자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대형 사기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자식들이 진짜 사기단이었구나. 네, 형님. 그것도 아주 큰 조직입니다. 채무진이라는 사람이 두목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도훈은 자금 관리 책임자 같습니다. 민주는 태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형님,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국제범죄 조직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호는 직접 이 사기단을 무너뜨리고 딸을 완전히 구해내야 했죠. 민준아, 이 자료들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형님. 근데 왜요?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경찰한테 넘기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형님의 눈빛을 보니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까지 복사본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형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알아. 고맙다, 민준아. 민준이 떠나고 태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최 회장의 전화 기록, 도훈의 통장 거래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연결고리 모든 게 명확했어요. 태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채무진, 너는 끝났어. 내 딸한테 손 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태호의 눈빛에는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태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회장의 비밀 장소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다음 목표였죠. 태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태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지만 동시에 적진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했죠. 태호는 정장을 차려입으면서 속주머니에 작은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옛날 유언 시절 쓰던 장비들이었어요.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태호가 시연이와 함께 도착했을 때 이미 신랑 측 하객들이 상당수 와 있었어요. 태호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무슨 말인지 아는 듯한 조직원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 사람들 좀 봐. 완전히 조폭 같지 않아? 태호 옆에 선 친척 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신랑 측 하객 중 몇몇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계속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시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 드레스가 꽉 끼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만 걸려 있었죠. 태호는 딸의 손을 꽉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시연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아냈어요. 식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까지 모든 게 마치 정해진 대본처럼 기계적으로 흘러갔어요. 태호는 단상에 선 채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채 회장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마치 무슨 약속 시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민준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어요. 민준은 웨딩홀 밖 차 안에서 대기하며 태호와 무선 통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채무진 전화기 신호 추적 중입니다. 웨딩홀 안에서 3개의 특수 전화 신호가 잡히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태호의 초소형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태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그 모습을 포착했어요. 채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잠시 기다렸다가 뒤를 따랐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채 회장을 미행했어요. 채 회장은 웨딩홀 본관을 벗어나 옆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태호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채 회장은 건물 끝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 그곳에는 낡은 벽만 있을 뿐이었어요. 태호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채 회장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만졌어요. 시계 옆면에 작은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 통로였습니다. 벽 뒤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났고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채 회장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태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사기단의 비밀 본부를 말이죠. 태호는 재빨리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 보니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이었어요. 민준아, 들려? 태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비밀 통로 찾았어. 지금 위치 전송할게. 여기 초소형 카메라 설치할 거야. 태호는 주머니에서 쌀알만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문틈 근처 벽에 있는 작은 틈새에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각도를 조정해서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이 보이도록 설치했죠. 그리고 문 바로 옆 환풍구에 초소형 마이크도 부착했습니다. 형님, 카메라 신호 잡혔습니다. 화질 선명해요. 민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를 지나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태호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최 회장도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태호는 최 회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모든 움직임이 내 눈에 다 보여. 곧 끝장을 내주마. 태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고 태호는 시연이를 신혼집으로 보낸 뒤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운전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형님, 이거 보세요. 카메라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비밀 통로 입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민준아. 이제부터 24시간 녹화해. 저 문이 열릴 때마다 다 기록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하늘 아래 태호는 이미 다음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최 회장 일당이 언제 움직이는지, 비밀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태호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죠.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도훈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신혼부부였지만 시연이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도훈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외국말로 통화를 했고 시연이가 조금이라도 서재 근처에 가면 차갑게 쏘아붙였죠. 거기 왜 서 있어? 부엌 가서 밥이나 차려. 도훈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시연이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태호에게 비밀 전화로 연락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아빠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했죠. 어느 날 오후 도훈이 급하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 저녁 늦을 거야. 혼자 알아서 먹어. 도훈은 말을 던지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연이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아빠를 만들어줘서. 그때 시연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었어요. 시연이는 서재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역시나 잠겨 있었죠. 시연이는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해.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연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공구함을 꺼냈어요. 아빠가 예전에 선물해 준 것이었죠. 그 안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연이는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만 놓여 있었어요. 시연이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일반 서랍은 잠기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큰 서랍은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첫 번째 망치질을 했을 때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물쇠가 조금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시연이는 2번, 3번 더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며 서랍이 열렸죠. 서랍 안을 본 순간 시연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휴대전화가 10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된 유심칩이 꽂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 개의 통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박철수, 김영희, 이민호, 최지훈 모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빠가 말했던 대포 통장, 사기꾼들이 쓰는 바로 그것이었죠. 시연이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렸지만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하나를 집어 옷 속에 숨겼습니다. 통장도 5개 정도 골라서 바지 허리춤에 밀어 넣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년아. 등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도훈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채 회장까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감히 여기 들어와? 내가 몇 번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도훈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연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훈의 손이 시연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 시연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시연이는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감쌌습니다. 애 조심해. 제발. 닥쳐. 내가 뭘 봤는지 다 말해. 도훈은 시연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시연이의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채 회장이 다가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2년이 통장이랑 전화기 몇 개 빼돌렸어. 당장 찾아. 도훈은 시연이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하지만 허리춤에 숨긴 통장과 휴대전화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겉옷만 뒤지고 멈췄기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디 숨겼겠어? 계속 찾아. 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연이는 재빨리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몰래 비밀 연락 앱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죠. 도훈은 시연이가 뭔가 하는 걸 보고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2년이 전화기로 뭔 짓을 했어. 도훈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시연이의 얼굴을 다시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시연이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입 안가득 피 맛이 돌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만해, 도훈아. 애 죽이려고. 채 회장이 말렸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이의 배를 발로 찼어요. 시연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하얀 형광등뿐이었죠. 태호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태호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죠. 시연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비상연락 전화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재빨리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죠. 긴급 신호 수신. 위치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1205호.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연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었어요. 태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죠. 차에 올라타며 태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시연이가 위험해. 지금 당장 삼성동으로 와. 네, 형님. 바로 출발합니다.
태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신호등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만 가득했죠. 제발 무사해라, 시연아. 아빠가 간다. 15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어요. 12층 버튼을 연타했지만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습니다. 태호는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계단을 한 번에 3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12층에 도착한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12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태호는 다시 초인종을 연타했습니다. 시연아, 아빠야, 문 열어.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도훈이 나타났어요. 도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장인어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시연이 어디 있어? 당장 내 딸 내놔. 태호는 도훈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서재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피 냄새였습니다. 태호는 서재로 달려갔죠. 서재 바닥에 시연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옷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시연아. 태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시연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태호는 시연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도훈과 최 회장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태호를 노려보고 있었죠. 사돈 어른, 이건 부부 싸움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죠. 부부싸움? 임신한 여자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부싸움이라고? 이건 폭행이야, 폭행. 말 조심하시죠, 사돈 어른. 여긴 우리 집입니다. 최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딸을 빼내는 게 우선이었죠. 좋아. 오늘은 일단 딸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걸 거야. 뭐? 이혼? 도훈이 발끈했습니다. 태호는 도훈을 쏘아봤어요. 당연하지. 내 같은 쓰레기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혼이야, 이혼. 태호는 말을 마치고 시연이를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회장과 도훈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태호의 눈빛을 보고는 물러섰어요. 태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려가는 동안 태호는 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연이는 아빠 품에 안긴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증거 숨겼어요. 뭐? 통장이랑 전화기 옷 속에.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연이는 맞으면서도 증거를 지켜낸 거였어요. 태호는 딸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차에 시연이를 태우고 태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시연이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고 태호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죠.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시연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폭행당하기 직전에 시연이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대포 통장, 여러 대의 휴대전화, 거래 내용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즉시 그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어요.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빠입니다. 환자분 얼굴과 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고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만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어요. 선생님, 진단서 끊어주실 수 있나요? 폭행 사건으로 신고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시연이는 괜찮아요? 아기는 무사해. 근데 민준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 태호는 시연이가 숨겨온 통장과 휴대전화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그것들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형님, 이거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래. 이제 경찰한테 넘길 시간이야. 채무진 일당을 완전히 끝장낼 거야. 태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태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채무진, 채도훈, 너희는 이제 끝이야. 시연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노랗게 변했고 입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연이의 눈빛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었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태호는 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시연아,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할 거야.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시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아가야. 오후 2시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시연 씨, 먼저 진단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연이는 준비해둔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얼굴 타박상,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이 정도면 중상해제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충분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다른 증거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태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시연이가 찍어온 사진들과 대포 통장, 그리고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잖아요. 대포 통장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휴대전화까지 이혼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감옥 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폭행죄는 기본이고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서 사기 조직도 다 잡아야 해요. 당연하죠. 제가 경찰 특수수사팀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변호사는 전화를 끊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청 특수수사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떠나고 시연이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법정에도 나가야 하죠? 그래야지.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시연이를 병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특수수사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책상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형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강태호 씨 맞으시죠? 저는 특수수사팀 김 형사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호는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서류와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대포 통장 사진, 휴대전화 실물, 시연이가 찍은 서재 사진들, 그리고 민준이 조사한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내놓았어요. 김 형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동료 형사를 불렀습니다. 박 형사, 이것 좀 봐. 우리가 찾던 캄보디아 사기단 연결고리 같은데? 박 형사가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형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호 씨,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6개월째 추적하던 국제사기 조직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었거든요. 김 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딸이 목숨 걸고 빼온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걸 숨겼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형사는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증거면 채무진 일당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체포하실 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영장 받아서 검거 작전 들어갈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형사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검거 작전 전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김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민간인이 작전에 참여하는 건 규정상. 형사님. 태호는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 딸이 저 인간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직접 놈들이 잡히는 걸 봐야겠어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입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전 당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단 절대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을 나오며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낼 시간이야. 그날 오후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최도훈과 채무진에 대한 폭행죄 고소도 함께 제출됐어요. 변호사는 태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상대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이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들어서자 시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빠, 다 됐어요? 그래. 이제 법이 내 편이야. 곧 다 끝날 거야. 시연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민준과 만나 증거 파일을 분석했어요. 민준은 채 회장과 도훈의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죠. 둘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3시에 엄청난 거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30억이라고? 네, 이건 그냥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아마 큰 건 한 방 터뜨리려는 것 같아요. 통화 기록 보면 캄보디아 본부랑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태호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이틀 후였어요. 경찰 작전은 그 이후로 잡혀 있었죠. 태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주나 경찰한테 연락해서 작전 일정을 앞당겨야 해. 토요일 새벽에 검거해야 현장을 잡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김 형사님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민준이 전화를 꺼는 동안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사기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죠. 민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형님, 김 형사님이 작전 일정 조정하겠답니다. 토요일 새벽 2시에 출동하기로 했대요. 잘했어.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태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 통로 위치, 최 회장의 행동 패턴, 경비 시스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태호는 옛날 요원 시절의 습관대로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민준아, 작전 당일 내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형님. 작전 시작 3분 전에 저 건물의 모든 통신을 끊어. 전화, 인터넷, 무선 통신 다 차단하는 거야. 놈들이 외부에 연락 못하게 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민준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시스템 접근 권한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건물만 쏙 빼서 통신 끊을게요. 고맙다, 민준아. 태호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가 남았어요. 최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태호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번호였어요. 민준이 추적해서 알아낸 특별한 전화번호였죠. 여보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나야, 사돈. 강태호? 어떻게 이 번호를?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나 지금 만나자. 혼자 나와.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왜 만나야 하지? 내 사기단 얘기 좀 하자고. 시아누쿠빌 애기도 하고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최 회장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대로 걸려든 거였죠. 어디서 보지?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 30분 후에 나와. 혼자. 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차에서 대기해. 녹음 장비 준비해둬. 네, 형님. 조심하세요. 30분 후 태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멀리서 최 회장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최 회장은 태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여기까지 날 불러내서 무슨 할 말이 있나?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 회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앉아. 할 얘기 많아. 최 회장은 마지못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옆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봐. 봉투 안에는 최 회장의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시아누쿠빌 사기단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내 사기단은 끝났다는 거지. 태호는 최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태호를 쳐다봤어요. 당신 대체 뭐야? 그냥 평범한 장인어른이 아니잖아. 태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 평범한 사람 아니야. 국가정보원에서 20년 일했어. 특수요원이었지.
너 같은 쓰레기들 잡는 게 내 전문이었다고.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상견례 때부터 너희 수상하다는 거 다 알았어. 그래서 조사했고 증거 다 모았지. 내 모든 통화 기록, 동거래 내역, 심지어 내 비밀 본부 위치까지 다 파악했어. 태호는 말을 멈추고 최 회장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3시 30억 원 빼돌리려는 거 나 다 알아. 근데 말이야, 그때 경찰이 들이닥칠 거야. 내 사기단 조직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힐 거라고. 최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궜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가족도 있고.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 가족 얘기는 하지도 마. 내 딸이 내 아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한 거 잊었어?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 놈들이 가족을 운운해?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토요일 새벽에 봐. 그때 내가 수갑 차는 모습 내가 직접 볼 거야. 태호는 최 회장을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차에 돌아온 태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다 녹음됐지? 네, 형님. 깨끗하게 다 잡혔습니다. 좋아.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돼.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만 남았어요. 토요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호는 새벽 1시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점퍼,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옛날 요원 시절 작전 나갈 때 입던 복장이었죠. 태호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태호는 병원에 있는 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오늘 다 끝낼게. 곧 자유로워질 거야.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태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1시 30분 태호는 경찰청 뒷문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김 형사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뒤로는 특수수사팀원들이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태호 씨 오셨습니까? 네, 형사님. 준비 다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채무진 일당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잡을 겁니다. 김 형사는 태호에게 방탄조끼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조끼를 입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특수수사팀원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각자 무전기와 장비를 챙기고 있었죠. 강태호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형사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서버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사기단의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게 먼저였죠. 새벽 1시 50분 작전팀은 웨딩홀 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건물 뒤편 주차장에 조용히 섰어요. 태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지만 지하에는 분명 사람들이 있을 거였죠.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위치 잡았어? 네, 형님. 저 지금 통신 관제센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신 차단할 수 있어요. 좋아. 정확히 2시 57분에 차단해. 3분 동안만 끊으면 돼. 알겠습니다, 형님. 실패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김 형사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어요. 형사님, 저 건물 지하에는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경찰이 들어가면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보안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통신 시스템을 차단할 겁니다. 그래야 놈들이 외부에 연락 못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형사님, 저 20년 동안 이런 일 했던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태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전기는 꼭 착용하세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고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태호는 무전기를 귀에 끼고 건물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결혼식 날 확인했던 비밀 통로 입구였어요. 태호는 벽을 더듬어 숨겨진 버튼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설치했던 카메라 영상으로 위치를 파악해 둔 거였죠. 버튼을 누르자 벽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지하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태호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죠. 복도 끝에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옛날 요원 시절 쓰던 전자 해킹 장비였죠. 장비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자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초 후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넓은 사무실 같았습니다. 책상이 수십 개 놓여 있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전화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쪽 방에 모여 있는 것 같았죠. 태호는 구석에 있는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서버실 문도 잠겨 있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열었어요. 안에는 커다란 서버들이 우문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들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태호는 메인 서버 앞에 섰습니다. 옛날 기술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어요. 서버 패널을 열고 통신 케이블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케이블에 연결했어요. 신호 차단 장치였습니다. 민준아, 지금 차단해. 태호가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몇 초 후 서버의 불빛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통신이 끊긴 거였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서버실을 나와 무전기를 켰습니다. 형사님, 지금 들어오세요. 통신 다 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 특수팀이 진입하는 소리였죠. 안쪽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전화가 안 돼. 인터넷도 끊겼어. 본부에 연락해야 하는데. 사기단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미 끝난 거였죠. 철컹철컹 특수팀이 철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조직원들은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최 회장과 도훈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태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 정말로 왔군. 물론이지. 내가 잡히는 거 내가 직접 봐야 하니까. 김 형사가 최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무진, 당신은 사기죄와 조직 범죄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2시 50분, 태호는 지하복도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 특수팀은 아직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7분 후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태호는 무전기를 켜고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상황 어때? 형님, 지금 채무진 전화기 신호 추적 중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신호가 잡히네요. 아마 본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3분 후에 통신 차단 시작해. 네, 형님. 준비 다 됐습니다. 태호는 무전기를 끄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태호는 벽에 바짝 붙어서 천천히 다가갔죠. 모퉁이를 돌자 넓은 홀이 나타났습니다. 홀 안에는 책상이 60개 넘게 배치돼 있었어요. 각 책상마다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대씩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죠. 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청입니다. 지금 즉시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곳곳에서 사기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있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죠. 홀 한쪽 끝에는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채 회장과 도훈, 그리고 몇몇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모니터에는 계좌번호와 거래 금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채 회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시 정각에 모든 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한다. 30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실수 없이 해. 네, 회장님. 도훈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평생 재산이 저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57분, 이제 통신이 끊길 시간이었어요. 태호는 서버실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서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며 방안을 밝히고 있었죠. 태호는 메인 서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지금. 태호가 무전기로 속삭이는 순간 민준이 통신관제센터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건물 전체의 통신 신호가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서버실 안의 불빛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메인 서버 패널을 열었어요. 안에는 복잡한 케이블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핵심 케이블들을 하나씩 분리했어요. 찰칵, 찰칵 케이블이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버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졌어요. 모든 통신 시스템이 마비된 거였죠. 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컴퓨터 다 꺼졌어. 전화도 안 돼. 인터넷 연결이 끊겼어. 조직원들이 패닉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경찰이 들어올 시간이었죠. 태호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형사님, 시스템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지금 진입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팀 진입. 김 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특수수사팀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철컹철컹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수팀이 진입하는 소리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들의 외침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손을 들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특수팀원들이 재빨리 제압했죠. 회의실 안에 채 회장과 도훈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최무진, 최도훈, 너희들은 사기죄, 조직 범죄, 그리고 폭행죄로 긴급 체포한다. 최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영장은 있어? 물론 있지. 여기. 김 형사가 영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태호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태호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내 짓이구나.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맞아. 내가 다 계획한 거지.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이제 똑같이 갚아줄 시간이야. 태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형사가 최 회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어서 도훈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싫어. 나 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도훈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태호는 도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 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짓거리냐? 감옥에서 평생 후회해.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경찰들은 조직원들을 한 명씩 수갑 채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모두 63명이었어요.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태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넌 끝이야. 최 회장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태호를 노려보다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홀은 이제 텅 비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들만 꺼진 채 조용히 놓여 있었죠. 태호는 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였죠. 김 형사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큰 조직을 소탕했어요. 아닙니다, 형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형사는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님께 꼭 전해주세요. 따님이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 덕분에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고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딸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검거 작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병원에서 퇴원해 아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는 더욱 불러왔고 이제 출산까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연이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배를 쓰다듬었죠. 악몽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최무진과 최도훈, 그리고 조직원 63명의 재판이 열렸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사기 조직의 두목이 잡혔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됐죠. 재판 당일 아침 태호는 시연이를 데리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연이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저 떨려요. 괜찮아, 시연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진실은 항상 이기는 거야. 태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죠. 최 회장과 도훈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한 달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던 탓이었죠.
최 회장은 시연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중반의 엄숙한 인상을 가진 판사였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최무진, 최도훈 외 61명에 대한 사기 및 조직 범죄, 폭행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무진은 지난 5년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12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도훈은 자금 관리 책임자로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고 돈 세탁을 주도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또한 피고인 최도훈은 임신 7개월의 아내 강시연 씨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으며 피고인 최무진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시연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시연이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밤마다 외국말로 통화하고 서재에 이상한 것들을 숨기고 있었죠. 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가서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들을 발견했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고 증거로 빼내려다가 들켰습니다. 시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얼굴을, 몸을, 심지어 배까지 발로 찼어요. 임신한 몸인데도 말이죠. 저는 아기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시연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지켰어요. 통장과 휴대전화를 옷 속에 숨겼고 사진도 아빠한테 전송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연이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연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다음으로 태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어요.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연결고리,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기 조직 본부 사진까지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시간이 왔어요. 피고인 최무진, 일어서십시오. 최 회장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무진은 사기죄, 조직범죄, 폭행 방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 230억 원 전액을 환수하며 추징금 50억 원을 부과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피고인 최도훈, 일어서십시오. 도훈도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도훈은 사기죄, 자금 세탁죄, 그리고 특수폭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 강시영과의 혼인관계는 즉시 무효로 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판결이 확정되는 소리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끝났죠? 그래, 완전히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면 돼. 태호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시연이는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시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심경이신가요? 시연이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께 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태호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어두운 시절을 지나 맑은 하늘을 만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태호는 손녀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 보드라운 볼, 평화롭게 잠든 얼굴 모든 게 신비로웠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태호는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연이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시연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사기 전화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된 거예요. 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생생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어르신들,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통장 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시연이는 교탁 앞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에는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하게 시연이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저도 사기 조직과 관련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 말이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전화도 다 가짜예요? 네, 맞아요. 진짜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안 물어봐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이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게 감사했죠. 강의가 끝나고 복지관 직원이 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어르신들 반응이 엄청 좋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연이는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시연이요. 오, 시연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삼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 강의에서 최신 보안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기 예방법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당연하지. 내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게. 요즘 새로운 사기 수법들도 많더라고. 감사해요, 삼촌.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시연아. 내가 용기를 낸 거지. 내가 정말 대단한 거야.
전화를 끊고 시연이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호가 하늘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 예쁜 하늘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요. 태호는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하늘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하늘이랑 놀고 있으니까 넌 좀 쉬어. 태호는 손녀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할아버지 바보가 된 거였죠. 저녁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 삼촌도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태호는 맥주 한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연이 구하지 못했을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시연이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삼촌,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는 행복해요. 하늘이도 있고 새로운 일도 있고 무엇보다 아빠랑 삼촌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태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다 컸구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하늘이는 아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연이는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사기꾼들이 없는 안전한 세상 말이야. 시연이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손을 꼭 쥐며 잠꼬대처럼 웃었어요. 한편 태호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옛날 요원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 박혀 있는 낡은 신분증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임무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부터는 그냥 할아버지로 살 거야. 태호는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연이가 하늘이 옷을 개고 있었어요. 태호는 딸 옆에 앉아 함께 옷을 겠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이것도 할아버지 일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옷을 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시연이의 강의는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제의가 왔어요. 시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피해를 막고 싶었죠. 저는 사기 조직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생존자입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시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죠. 어느 일요일 오후 태호는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하늘아, 저기 봐. 꽃잎이 떨어지네. 예쁘지? 하늘이는 킥킥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아 하늘이 손에 쥐어줬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손녀 데리고 나오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손녀 잘 지켜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평생 지킬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태호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태호는 손녀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든든한 경호원이 되어줄게. 평생 말이야. 태호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습니다. 태호의 가족에게도 시연이에게도 그리고 작은 하늘이에게도 평화로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